네, 안녕하세요. 저희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3주차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터키 미디어 환경과 터키 언론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학과 오종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 아제르바이잔 학과의 오종진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다양한 학과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타 대학교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또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약간 생각과 어떤 그런 지평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 학과 교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유누스 에므레 인스티튜트라고 우리 바로 여기 2층에 있어요. 2층에 우리 터키 문화원이 있는데 그 문화원의 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문화원이 외대에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외대가 그 정도 급은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지금 중국 공자학원이라는 곳에서 그 중국 거기도 이제 언어문화교육원이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우리 유누스 에므레 유누스 에므레는 참고적으로 터키의 대문호예요. 문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문화원은 교테 인스티튜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약간 딴 건데 2009년에 이제 터키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공공외교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축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우리 외대에는 2019년에 이제 우리 학교와 또 제가 이렇게 호스트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특정 학과와 특정 대학을 타겟팅한 건 아니고요. 단지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여기가 이제 위치한 거이고 대상은 우리 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누구든지 이런 다양한 저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터키 미디어 환경과 터키 언론 속의 한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뉴스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리 외대의 미디어 센터죠. 미디어 센터의 주체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외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진정한 어떤 뭐라고 할까 사회과학과 또 지역학 이런 것이 접목되는 그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적으로는 저는 학과는 터키 아제르바이잔 학과에 있지만 저는 어문학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국제정치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과학 전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과학과 이런 지역이 접했을 때 갖고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다양한 학과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기본적인 툴이라고 봐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디어에 대한 툴을 여러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좋지만 알다시피 전문가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다 다룰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골고루 다룰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저는 오히려 외대라고 봅니다. 다양한 그런 지역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터키에 대한 제가 많은 특강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주제가 이제 언론과 미디어, 특히 이제 원래 핵심은 터키 언론 속에 비춰진 한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럼 이 내용을 보기 위한 하나의 배경 설명이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알아야 될 사목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터키 언론과 미디어에 관한 프롤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터키를 알려면 대충 그 나라가 어떻고 어떤 규모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짧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문화와 미디어의 특징. 왜 문화라고 썼냐면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물론 미디어 안에 언론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방송, 연예, 방송 미디어 이런 것들 다양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게 대부분 문화 컨텐츠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컨텐츠적 측면에서의 미디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류라는 것도 사실 좀 넣었다가 한류는 뺐어요. 왜냐면 한류를 하니까 너무 유행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한류가 터키의 또 주요 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혹시 뭐 제가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키 미디어에 관련된 주요 기관,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뭐 소개 차원. 그다음에 터키 미디어 콘텐츠의 특징.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방송 미디어와 뭐 소위 말하는 소위 말 신문 미디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 미디어에 대한 소비가 대부분 이제 터키도 스마트폰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언론이잖아요. 언론을 하려면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 터키 신문과 언론에 대한 특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면 터키 언론에선 한국이라는 기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늘 여기 주관을 하신 우리 미디어 센터의 이은별 박사님도 아마 한국에서의 터키 그 관련된 논문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터키의 미디어,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에 터키가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기사가 다뤄졌는지 아마 이런 걸 하셨을 텐데, 뭐 저도 뭐 대략적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여기 드리고요. 근데 저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는 있죠. 흐름 알고 있죠. 그 전체적인 흐름과 어떻게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적으로 돌려본 그런 결과죠.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 드리려면 마지막 2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개관을 좀 하고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서론 프롤로그죠. 터키. 여러분 터키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미사여구가 있어요. 일단 뭐 형제의 나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 지금 최근에 그 도서관에 우리 형제의 나라 사진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터키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우리 외대 구성원 아니면 뭐 인근 대학 다 좋아요. 이거는 외대 도서관의 1층 로비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도 들어가요. 신분증 필요 없죠. 보시고 뭐 저희가 그 사진전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리면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경품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터키를 키워드로 뽑을 때 보통은 형제의 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서양의 문명의 교착지. 터키가 진짜 말 그대로 동양과 서양이 접점으로써 옛날 오리엔트라는 그 동양을 대표하는 어떤 문물 그다음에 또 서양의 어떤 그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스탄불 있죠. 그게 어디죠? 콘스탄티노플이죠. 즉 유럽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여러분 로마 문명이 유럽 문명의 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문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동로마 제국이죠.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 지역을 터키가 수도로 차지함으로써 당연히 여러분 점령을 했다는 거는 단순히 그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의 유산과 문화와 문물과 이런 걸 다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무슨 알라딘에 나왔던 그런 이슬람 사원 모습이 아니에요. 비잔티움의 양식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터키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의 그걸 보게 되면 동로마 제국에 있는 옛날 성당 양식으로 사원을 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한 게 된 게 뭐냐? 그 이슬람 사원에 있는 미나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한 지역에서의 존재는 단순하게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산, 문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터키는 히타이트, 그리스, 로마, 기독교 이것들을 다 포함했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런 융복합적인 다문화적인 것을 다 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터키의 매력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터키가 저는 또 음식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최근에 또 우리 백종원 선생의 또 갑자기 그 스트리트 파이터가 또 떠가지고 막 카이막이 요즘에 또 난리래요. 여러분 카이막이라는 게 또 터키의 하나의 대표적인 또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터키 음식이 또 세계 3대 음식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터키 민족이 누구예요? 흉노 돌골의 후예들이에요. 그럼 옛날에 흉노 돌골이라는 그 유목민들의 음식 문화가 그렇게 융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터키인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음식 문화 그렇게 물론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막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제 샤실릭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케밥인데 결국은
구이 요리 빼고는 특별한 그 요리에 대한 발전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터키라는 음식을 보면 세계 3대 요리라고 칭할 만큼 조리법이나 그것도 다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을 터키가 다 끌어안았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다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음식 문화까지 다 터키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터키 아이스크림 있죠. 터키 아이스크림이 생각해 보세요. 터키가 유목민들인데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럼 그게 원래 원산지는 어디예요? 사실은 여러분 샴, 오늘날 다마스커스, 알레포 지역 있죠? 시리아 쪽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벌써 여러분들 이스탄불이 언제야? 1400년부터 이 지역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즉 9세기, 10세기부터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터키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문명에 있는 것들도 다 터키인들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터키시 아이스크림이 된 거고 뭐 터키 커피라는 말도 다 거기서 유래됐죠. 실제로 터키 커피가 터키에는 안 나죠. 그렇죠? 예, 옛날에 오스만 제국의 점령지였던 사나 거기가 어디야? 아라비카, 예멘이요. 예멘 지역에서 커피가 오면서 터키가 커피가 보급됐고 그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디오피아라는 곳에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는 진짜 복합적인 문명,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또 이슬람 국가이면서 정교 분리가 되고 서구화를 지향한 이슬람의 어떤 발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이 국교가 아닙니다. 터키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만약에 학생이 난 기독교라고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면 돼요. 아, 특이한 게 여러분들 터키는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민증에 종교란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갑자기 오늘날 기독교에 있다가 내일에는 갑자기 우리 부처님이 땡겨 해서 절에 갈 수도 있고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라는 건 한국에서 그렇게 절대적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터키라는 지역은 왜냐하면 그만큼 종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사실 릴리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슬람이 되었고 이제 자기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정을 해서 기독교든 유대교든 불교도 뭐 있을 수 있으면 뭐 저도 그거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보면 있어도 최근에 됐겠죠. 그렇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터키는 그런 면에서 되게 자유롭다. 그다음에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뭐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와 이런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또 하나는 높은 경제 성장 기적하고 균형 외교 추진으로 국제적인 영향력도 뭐 여러분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터키가 상당히 막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뜻밖의 쟤네가 왜 저러지? 뭐 하면서 또 막 나토의 그거로서 여러 가지 또 역할도 하고 물론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나름의 어떤 중견국 이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나라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 국력의 2대 요소가 뭐냐면 영토와 국민이거든요. 일단은 터키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터키가 생각보다 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렇게 컸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터키는 독일과 이태리 여러분 독일은요 유럽에서 되게 큰 나라예요. 통독이면 엄청 큰 근데 독일이랑 이태리를 합쳐도 터키가 더 커요. 거기다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합쳐야 거의 터키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터키가 큰 나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과 이태리만 해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닌데 왜냐하면 인구적으로 보면 제일 큰 나라가 독일이죠. 약 8,500만 정도 되고요. 이태리도 뭐 거의 6, 7천만 정도 되니까 이 두 나라를 합치는 정도의 그걸 갖고 있으니까 터키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도 그렇고 영토적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사실은 유럽연합에 대한 그 풀 멤버의 가입이 유럽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터키는 참고적으로 EU의 준 회원이에요. 준. 그러면 교수님 뭐가 준인가요? 유럽연합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유로피언 카운슬, 유럽 집행위원회, 즉 수장들의 모임이고요. 하나가 유로피언 파르먼트, 유럽 의회예요. 터키는 유로피언 카운슬의 멤버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매번 가서 해요. 근데 의장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로피언 파르먼트, 유럽 의회에 그게 없어요. 좌석이 없어요. 의석이 없어요. 유럽 의회의 구성은 인구 대비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구 8,300만 원이잖아요. 터키가 들어가면 뭐야? 넘버 2가 돼요. 프랑스 제치고 물론 지금 영국 빠졌지만 거의 독일과 대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기득권을 진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 좀 리스키하죠. 왜 갑자기
들어왔는데 뭐 조그만 나라, 뭐 그리스나 불가리아가 들어온 거, 폴란드가 들어온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봤자 의석 차지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터키가 들어오면 갑자기 넘버 2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하죠. 왜? 모든 것을 노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딜레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인 건데요. 여러분 저기 지도 보시면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4시간 안에 세계 주요 시장에 다 들어가요. 이 4시간 안에 여러분 4시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설마 아직까지 비행기를 못 타신 분들은 없죠. 적어도 제주도는 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가 4시간 정도가 타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리가 새집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일을 바로 하기가 조금 이제 지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6시간 넘어간다? 와, 그러면 이제 몸이 미국 뭐야? 12시간, 14시간. 거의 폐인되죠. 그렇죠? 일단 내려서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4시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사람의 컨디션이 보장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인 때인데, 그 4시간 안에 거의 15 그 인구 규모의 세계에 있는 주요 시장이 다 들어가요. 중동,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 주요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요충지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기 있죠? 4시간 동안 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야? 일단 일본, 중국 3시간. 그죠? 중국도 이제 북경하고 상해만 얘기를 하는 거죠. 북경 상해. 그 다음에 여러분 홍콩이 4시간이에요. 그렇죠? 홍콩이 4시간. 그 다음에 넘어가면 태국이랑 다 6시간, 7시간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의외로 되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은 몇죠? 여러분 9시간을 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 뭐 뭔가가 나오죠. 근데 터키라는 나라는 4시간 안에 거의 세계에 있는 모든 주요 거점 도시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투르크 문화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 계열의 민족, 즉 언어와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뭐 저희 학과 이름도 터키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한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저는 제가 2017년부터 뭐 이렇게 학교 외대 국제처장으로서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요. 여행이 아니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을 다닐 때 이제 행선지를 쓰잖아요. 그럼 행선지 쓸 때 예를 들면 가끔씩 제가 또 면세점에서 필요한 걸 산다 그러면 이제 행선지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아제르바이잔을 써요. 그러면 거기 있던 분이 손님 아프리카까지 가서 힘드시겠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정확한 뭔가 느낌이 아제르바이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원래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근데 그만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다 아제르바이잔이 터키 계열이라는 건 더욱더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의사소통이 85% 이상이에요. 85%면 그냥 다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친구가 한국어를 처음 배운다고 했을 때 지금 어디 가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시방 어디 가는겨?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일단 갑자기 본인은 배우지도 않은 시방이 나왔어. 근데 거기다가 어디는 알겠는데 뭐 약간 이게 뭐죠? 방언이죠. 근데 한국어를 잘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85%면 현지어를 잘하는 모국어일 때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두 나라의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투르크메니스탄도 한 터키를 보면 뭐 한 65%는 서바이벌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표현이 좀 틀린 게 있죠. 그다음에 우즈벡, 카자흐 같은 경우도 한 30-40% 정도 돼요. 이제 절반만 만든 거죠. 그러면 절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조선족하고 고려인들 만나면 예를 들면 그래요. 저 차 망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고려인들은 저 차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러시아에서 왔거든. 에따 니라보타.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일하다가 고장나다. 일 안 한다는 게 고장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차 고장났다고, 저 차 일 안 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게 고장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 방식이나 어휘가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카스, 알타이, 투바, 사하, 야쿠트, 타타리스탄, 바슈쿨티스탄, 추바시스탄. 교수님 이런 처음 들어봐요. 예, 처음 들어보죠. 여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연방
자치주 또는 자치국가예요. 뭐 타타리스탄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데 이게 그 모스크바하고 한 450km. 그러니까 가깝죠. 예. 사실은 이 나라들이 독립할 때 이 나라들도 독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저런 이유로 독립을 못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이들 중에서 이런 지역들은 이게 뭐죠? 예, 이제 터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 여러분들 뭐 가가우스, 여러분들 가가우스가 앞으로 중요한 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다음 예정지 몰도비아 아세요? 몰도비아. 몰도비아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슬라브족이 아니에요. 몰도비아는 루마니아 계열, 라틴 계열이에요. 루마니아인데 그 안에 이슬람화하고 터키화하던 애들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이 가가우즈고요. 또 그다음에 크름 타타. 예, 여기 지금 오늘 옛날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우리 병합을 했죠. 뭐 그 밖에 이제 동투르키스탄 여기 이게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뭐 중국 애들은 동투르키스탄 하면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전 유라시아 지역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는 게 터키 민족이다. 그래서 뭐 규모로 보면 약 2억 명 정도를 상회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큽니다. 우리 전 세계 아랍 민족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4억?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적은데 그도 한 2억 정도의 규모로 요 중앙 유라시아에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근데 이 지역은 한국과 같은 알타이 문화권으로 한국과 문화 및 정서적 교감이 매우 가깝고요. 터키만 형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즈벡을 가도 형제라고 그래. 말로는 형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가까워요. 좋아해요. 우즈벡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카작도 되게 가깝게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문화 미디어의 특징. 예. 여러분, 터키란 나라는 유목민의 나라지만 오스만 제국이라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문화와도 교류가 활발하고 문화의 전반적 수준도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연극, 오페라 이런 것도 유럽의 영향으로 터키에 일찍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터키라고 하면 뭔가 중동의 나라라고 해서 조금 더 약간 이슬람적인 뭐 약간 알라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콘스탄티노플 즉 로마라는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에서의 뭐 스타벅스가 있고 미국 문화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의 한 부분이 됐을 정도로 그게 크다. 그다음에 이슬람에 기초한 자국 문화의 해외 전파에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아서 이 문화에 대한 공공 외교, 우리가 지금 이런 한국 이런 공공 외교처럼 터키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터키는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 사이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제 규모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 사이즈는 아니에요. 터키는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라든가 국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중재를 할 수 있나요? 한국 못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게 또 터키이다. 자, 관광 전시 산업을 중시하며 대규모 행사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뭐 관광객도 보면은 2006년에 1,900만, 뭐 그다음에 2019년에 5천만 명 정도가 돼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다시 이제 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터키는 이미 작년부터 위드 코로나예요. 거기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많은 지역에서의 교환 학생이 줄어들었을 때 저희 터키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은 계속 나갔어요. 10명. 근데 뭐 다행히 아파서 온 애는 없어서 그나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터키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많아요. 관광객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이 한 100만 정도 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5천만 명 정도가 온다는 건 우리나라 인구가 유입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많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상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문화동시에서 다양한 행사도 있고 뭐 콘서트, 공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터키 미디어 산업을 좀 보게 되면 90년대 초 터키의 어떤 자유화와 민영화로 하면서 좀 더 발달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터키도요, 우리나라처럼 KBS처럼 TRT라는 터키 국영방송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90년대에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방송 미디어의 자유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첫 민영 방송이 혹시 뭔 줄 아시죠? 응? KTV? KTV는 우리나라 그거지. KTV는 우리나라 거잖아. 우리 정부 거잖아. SBS잖아요. SBS. SBS가 한국의 첫 민영 방송 아닌가요? 근데 SBS가 언제 개국했는지 아세요?
96년. 네, 96년이에요. 터키는 92년도에 민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현재는 뭐 터키는 약 6,800개 일간지와 잡지, 뭐 TV 채널도 막 263개, 그다음에 뭐 라디오도 그렇고, 뭐 다양한 이런 또 지방 매체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위성을 통한 HD 방송. 터키가 위성 방송을 90년대 초에 시작했어요. 제가 90년대 초에 터키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터키는 이미 위성 방송 하고 있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위성 집에 안테나가 달린 게 2000년대 넘어서야, 그쵸? 그게 이제 여러분 스카이라이프인가 뭐 이런 건데, 나는 90년대 초에 가서 터키에 그걸 다 보는 거 보고, 여기는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난시청 지역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여러 개 세우는 것보다 아예 그냥 위성으로 쏴버리면 더 넓죠.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도 위성 방송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HD 방송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한 500만 됐다가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급속에 감소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한 250만 정도래. 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에 좀 찾아봤어요. 그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혹시 왜인 줄 아세요? 맞아요. OTT. 예. OTT가 나오고 이제 위성 방송이 더 이상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이제는 뭐 TV에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넷플릭스도 있고 여러 가지 OTT가 있죠. 또 터키도 터키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OTT 이게 나오니까 또 케이블도 있고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이게 500만 가구가 한 2017년 그 정도 그 얘기인데 최근에 확 줄었어요. 근데 이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OTT라는 것의 새로운 그 출범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엔 또 IPTV 같은 경우 이게 결국 이제 IPTV도 뭐 여러분 뭐죠? 예, 그 이제 OTT와 뭐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 이제 터키 방송 미디어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지상파가 48%, 케이블이 17%, 위성이 35%.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성이 비율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 자료가 한 2016년 그 정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OTT가 오면서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미디어 환경이 최근 막 기술의 발전으로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이제 이 스마트폰 소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세대지만은 지금 TV보다는 아마 스마트폰에서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필요한 뉴스도 이렇게 내가 클리핑해서 보지 꼭 9시에 내가 딱 앉아가지고 TV를 보러 와서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변했죠. 그래서 요거는 한 2016년, 17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52%가 케이블과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상파다. 뭐 한국과는 구별된 위성 방송, 위성 방송이 빠르게 됐다가 쭉 떨어졌어,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OTT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좀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쪽 보면 80년대까지는 신문, 터키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신문 미디어가 많이 주도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 미디어가 됐고,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민영 방송이 설립되면서 상업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긴 뭐 방송사가 무한 경쟁이 되면서 외국 컨텐츠 선별 없이 터키로 들어와 혼탁한 방송 환경을 만들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터키를 처음 간 게 95년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95년도에 때 우리나라에 막 이런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가족 오락관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퀴즈 맞히면 뭐 요즘에 했던 뭐 엑스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오락 프로인데 터키도 그런 오락 프로를 하는데 밤이 되니까 그런 가족 오락관인데 지면 막 옷 벗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자 여자가 다 벗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걸치고 다 벗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슬람이라고 알고 있는 터키가 방송에서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0년대 초, 그러니까 제가 갔던 95년도는 92년도에 방송이 풀면서 많은 민영 방송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영 방송들이 시청자를 끌어대니까 방송 콘텐츠가 되게 자극적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시지만 저는 그때 제가 대학생이라서 기억이 아주 잘 나요. SBS가 처음 시작했을 때
SBS에 있는 외화가 다른 외화보다 수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극적이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확 꼬를 만한. 그래서 한동안 SBS가 막 그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비판 뭐 이런 거가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런 자극적인 그런 장면도 많고 그러니까 선정적인 것도 있고 그랬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이 한국보다 더 자유로워요,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95년도 갔을 때 진짜 무슨 게임하는 예능 프로에서 옷벗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터키가 지금은 또 못해. 지금은 그 분위기가 현 정부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면서 지금은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90년대 중반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저는 그때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뭐냐 막 민영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각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됐다. 이 정도. 자, 그래서 2002년까지 이런 환경은 계속됐고 2002년도에 터키가 2002년에 IMF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한국의 형제나라는 게 이것도 비슷해. 우리가 97년에 IMF를 딱 맞았잖아. 근데 우리가 막 그래서 회복을 하려니까 터키가 2002년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터키는 2002년에 맞고 201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터키도 그래서 우리가 형제도 너무 닮았다. 막 어떻게 둘 다 관리를 못해서 터키도 외환 관리 잘못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여러분들 경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환 관리를 잘못했거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쟁력이 없는 많은 방송사들도 구조조정되고 폐업되거나 합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대한 실업 이런 것들도 됐고, 또 외국계 기업 미디어들이 와서 이제 터키 미디어를 삽니다. 한국은 미디어법에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방송을 봤나요? 없죠. 터키에 들어가 봐요. 폭스 TV 있어요. 폭스 TV, CNN 터키. 그다음에 예를 들면 CNBC 터키 가면요 방송 공중파로 다 나와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현지 채널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BS가 뭐 미국에 있는 CNBC가 사서 나중에는 좀 하다가 이름을 바꾼 거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우자동차가 지금은 대우자동차가 아니라 뭐야 쉐보레로 미국이 이제 팔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도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서구 거의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 재벌들이 소유한 그런 방송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폭스 TV도 있고 CNBC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미국 계열들에 있는 방송 채널들이 터키에도 많다. 예. 이게 이제 요때 일어났다. 예. 요때 이제 자 그런데 다양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채널 10개 정도가 전체 점유율의 58%를 차지한다. 즉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저도 집에서 이제 IPTV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 집에 다 케이블 TV나 뭐 이렇게 IP를 다 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채널이 보통 뭐야? 이제 빵빵이 우리 집은 BTV니까 BTV고 1번은 뭐야? 뭐 대충 뭐 쇼핑이라 해서 뭐 SBS 이렇게 공주팍 쭉 나가잖아요. 난 솔직히 내가 20번, 그러니까 23번인가가 연합뉴스고 그런데 그 위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 왜냐면 앞에 보는 것만 본다니까. 생각보다 채널이 200개가 넘어도 그거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보통 대중성 있는 거는 대부분 앞에다 몰려 있잖아요. 터키도 그렇다는 거죠. 예, 대부분 요 10개 채널들의 점유율이 거의 높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민영 채널이고 이제 국영 채널 정도가 이제 이 정도 한 90위권 정도 하고 있고 실제로 국영 채널도 많아요. 전국 채널이 8개. 우리나라는 KBS 1, KBS 2 2개밖에 없잖아요. 터키는 되게 많아요. 8개. 또 지역 채널도 있고 위성 채널은 터키는 그 유럽에 자신들의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많거든요. 터키계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래서 뭐 TRT 유럽, TRT 동유럽 뭐 이게 지역별로 돼 있어요. TRT 아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위성방송 채널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에 있는 방송 미디어법보다는 훨씬 더 진보했다고 좀 보입니다. 뭐 요거는 뭐 사실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뭐 근데 제가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 이런 방송기관, 언론기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TRT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 치면 KBS라는 국영 방송이고요. 이게 이제 아나돌 아잔스, 예, 아나톨리아 통신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죠. 예, 지금
우리 터키 문화원이 사진전을 하는 것도 다 이쪽 기관에 있는 사진 DB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진을 전시를 하려면 상업적인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다 찍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비슷하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뭐 언론광고위원회, 뭐 터키 정보기술통신위원회 뭐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미디어 관련 기관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터키 미디어의 콘텐츠 특징, 최근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이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10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모바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구 제가 이건 약간 8천 뭐 대략 한 300만, 500만 모바일 사용자가 있으면 아니죠. 이건 현재는 약 7,500만의 모바일 사용자가 있으며 이들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한 5천만 정도 되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이제 LTE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이 5G가 되게 빠른 거고요. 지금 터키는 하여간 지금 거의 이제 4G에서 지금 몰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도 5G인데 어디 갔어? 나도 5G인데 저도 LTE를 쓰거든요. 왜 이게 좀 싸서 요금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LTE와 5G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일단 동영상 틀면 되잖아. 그치? 그게 아마 이제 터키도 지금 거의 4세대의 그 LTE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은 TV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많이 돼 있다는 거고. 근데 TV 시청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TV 광고 시장이 많이 죽었어. 오히려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한 이제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 TV 잘 안 보는데 거기다가 광고비를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게임. 터키가 여러분 게임도 되게 좋아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우리나라 넷마블이라든가 뭐 넥센인가, 엑센인가, 하여간 뭐 그런 게임 기업들도 터키에서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컨텐츠를 이제 터키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슬람 지역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불결한 캐릭터들, 뭐 돼지 캐릭터, 피그 뭐 이런 거는 좀 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이 터키 시장에 또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트렌드가 더 확대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좀 싸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터키에 보여진 그 언론에서 보면 삼성과 갤럭시가 한국 관련 보도에 거의 탑2 안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성폰이 터키의 넘버1이에요.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가 이 갤럭시 울트라가 나왔을 때야. 이때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거에 대한 뭐 프로모션 이걸 하다 보니까 당시의 기사의 검색어도 한국 관련이 이 갤럭시가 이게 꽤 컸어요. 예. 자, 그래서 향후 터키 셀매들은 이제 콘텐츠 점차 휴대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컨텐츠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안 지루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1831년 오스만 질크 최초의 신문인 탁비미 바카이라고 해서 이제 5개국어 신문 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아르메니아, 그리스어로 이렇게 발간이 됐어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민간 신문도 1840년경에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휴리엣, 밀리엣, 사바 뭐 이런 다양한 신문들이 발간되고 있고 또 다양한 지방지가 포함해서 막 2,905개. 뭐 이게 약간 자료에 따라서 뭐 2,300개도 있고 그런데 워낙 지방지가 많고 또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출판사랑 비슷해, 터키도 언론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방 언론지는 뭐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그래서 개수가 많죠. 근데 또 보면 또 의외로 지방지가 또 많아요, 터키가. 그래서 이제 전국지가 약 36%, 또 지역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송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문이 발간되고 있지만 전국지 몇 개가 구독률 81%다. 즉 상위 한 뭐 탑10, 탑15 정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종류와 수에 비해서 영향력 있는 거는 뭐 대충 10개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국지 발행 규모는 약 170만 부수 수준이며 지방지 경우 36만 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터키 신문에 휴리엣하고 밀리엣은 터키의 대표적인 중도에 있는 일간지예요. 어때요? 터키 신문은요 엄청 컬러풀해요. 다 칼라야, 풀 칼라야. 안쪽도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스포츠 신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인들이 좀 특히 이 휴리엣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자극적인 기사가 앞으로 나와. 막 그리고 좀 뜬금없는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연예 뉴스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좀 뭐라고 할까 이게 구독률을 이런 쪽으로 낚다 보니까 터키 신문들이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컬러풀하면서도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특징일 수 있어요. 터키에서 흑백으로 된 신문은 없어요. 지금 다 풀칼라에다가 특히 이제 약간 타블로이드 신문 같이 어떤 그런 좀 자극적인 선정적인 기사들도 전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건 스포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지인데도 이렇다. 그럼 대중지가 아닌 약간 그런 지는 더 심하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네.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터류라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터키시 웨이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류라는 말도 있잖아. 한류라는 말도 있는데 터키는 터키 나름대로의 문화가 이 인접 지역에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터키는 자기 문화 미디어의 나와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말인데 지금 이게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런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가까운 문화권이 가깝다는 거죠. 즉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은 터키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비되고 있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터키, 중동, 중앙아시아, 이 북아프리카 이 지역은 터키의 컨텐츠들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터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많이 선호되고 있고 뭐 한류 못지않은 이런 나름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문화 컨텐츠적으로도 상당히 낙후됐어요. 터키보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비교 우위가 있고 나름대로 선진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동문화권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이쪽에 터키를 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위성방송.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앙아시아를 가도 또 중동권을 가면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위성 안테나가 있어요. 의외로 위성 안테나를 보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유학 기간에 터키 있을 때 집에 케이블도 들어왔지만 위성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위성에서 뭐 다양한 방송들 위성 하나를 잡으면 그 위성 하나에 거의 뭐 200 몇 개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터키 그 위성을 잡으면 그러니까 트룩삿 1, 2, 3, 4까지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 터키는 뭐 다양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미니 시리즈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터키는 또 이걸 또 나름의 경제 성장과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삼고 있으면서 한국과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CJ ENM이 터키에 있는 최고의 그 미디어 그룹을 인수를 해서 지금 CJ ENM과 CGV가 터키에서 나름 선전하려고 하다가 2020년, 21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엄청난 경제고를 겪고 있어요. 뭐 알다시피 터키의 제일 큰 극장을 인수했어요. 마르스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CGV를 인수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어때요? 지금 관객이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좀 힘든데 이제 아마 이게 좀 좋아지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CJ ENM도 터키에 들어가서 다양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선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돼가지고 이제 공동 한국의 뭐 영화들 7번 방의 기적 작년에 터키에서 리메이크 돼가지고 1위였어요. 예, 7번 방의 기적이 그대로 포맷. 그 다음에 좀 망한 영화 악의 연대기. 예, 그것도 터키로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연출이랑 카메라 기법까지 똑같아. 내가 처음에는 그 영화를 보다가 내가 저 장면을 어디서 봤는데 뭐지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악의 연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는 똑같아. 그래서 뭐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한국전 참전하고, 뭐 우리 사진전에서 보시면 뭐 월드컵은 한국과 터키의 어떤 형제를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미지가 되게 좋고요. 국제 무대에서 항상 한국을 지지해요. 터키는 무조건 한국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좋죠.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내가 막 좋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 또 막 여학생들 막 터키는 좋아하고 막 휘젓고 다니면 안 돼. 위험 요소도 있어요. 여러분, 터키는 지금 전 세계 난민 수용국 1위예요. 예, 무슨 소리야? 시리아 난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난민 해가지고 난민이 500만이야. 대략 넉넉 잡아. 한 46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난민 캠프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돌아다녀요. 터키는. 근데 자, 이게 난민들이라는 게 뭐야? 생활의 고고 대학 사회적 어느 한 모선이 있잖아. 근데 우리 학생이 돈도 있어 보여. 어떻게? 음침한 데 가면 납치될 수도 있는 거야. 진짜야. 그리고 우리 또 여학생 괜찮거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형제 나라 다 좋은데 이제 이런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 생각해서 여러분들 뉴욕도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죠. 뉴욕의 밤에 특히 어떤 지역을 간다는 거는 그건 나 잡아가셔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터키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난민들이 많으면 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물론 그 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나 이런 면이 힘들다 보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 제품이나 이런 걸 다 선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터키에서 2015년에는 1등이었고요. 지금은 한 3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1, 2, 3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등 아니면 3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잘 팔리고요. 삼성, LG도 뭐 상당히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한국은 경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팔어. 근데 우리가 터키 사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야?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 역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관광객. 터키는 거의 안 오는데 우리가 뭐 한 15만 명, 18만 명 정도 가요, 최대. 그런데 이제 터키는 그 얘기를 하죠. 18만 명 오면 뭐하냐? 너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얼마인 줄 알아? 5천만에 18만 명이 뭐가 많아? 이제 그러면은 한국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더 많이 가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이제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최근에 홈쇼핑에 보니까 80몇만 원대 지금 터키가 막 일주일을 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터키 가는 게 2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난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비행기 값에 그거 호텔까지 다 해가지고 80몇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좀 계산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관광 상품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또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일단 거기서도 다 4성급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터키는 4성급이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러면 있을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갑만 꽉 잡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는 현혹만 안 되면 돼. 그러면은 쇼핑 가서 내가 안 사면 되잖아. 그치? 괜히. 그러면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값만 거의 솔직히 말하면 2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쇼핑에 있는 그런 패키지들은 엄청난 가격이 싸죠. 네. 그 다음에 터키는 이제 2003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지금 한국 뭐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류의 하나이고 특히 이제 코리아 밴즈, 코리아 밴즈라고 해서 한국 팬클럽들이 약 25만 명, 2천만 기준. 뭐 얘네들이 뭐 엄청난 한국 관련 그 생산을 하고 있고 사실 얘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 컨텐츠 다 그냥 받아볼 수 있어요. 한국도 알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까지는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하진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아직 확산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소위 말 P2P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파일 공유 사이트. 거기 가봐요. 바로바로 올라요. 한 2, 3일 간격이면 한국 드라마 다 올라와요. 터키어 자막으로. 물론 말은 한국말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만약 본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터키어 자막이 있죠. 근데 그 자막이 이제 대부분 영어 자막에서 한국어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볼만해요. 자, 어쨌든 한류의 중심지인 것도 맞다. 터키가. 네. 자, 그럼 언론에서 한국 관련 보도는 많지 않으며 국제 통신사 기사를 옮겨 게재하는 수준이야. 그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면 터키는 통신사 특파원이 2017년, 19년 사이에 있다가
예산 문제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없어. 그리고 한국은 연합통신사 특파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KBS, SBS 무슨 신문 없어요. 터키는. 우리나라는 주로 특파원이 어디 있어요? 파리 특파원 아니면 예 중동에 있는 두바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걸 다 커버를 하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막 어떤 뭐 CNN과 BBC처럼 현장에 가서 보도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국제통신사에서 나온 기사를 번역을 해서 사가지고 이제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현지적 관점, 현지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놓은 걸 옮겨다가 보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서구의 시작에서 터키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하나의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 나름대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한국이 좀 아쉬운 것도 많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연합통신사에서 한 명이 가서 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일반 다른 언론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터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뭐 솔직히 말하면 뭐 태국 특파원이 몇 명이나 돼 있겠어? 없을걸? 그렇죠?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디야? 주로 뭐 인도네시아에 있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이런 거점에서 이제 이걸 같이 가겠죠. 그렇죠? 이제 관광객 수인데 뭐 관광객 수는 뭐 이제 제가 왜냐면 이거 최신 안 한 게 이게 갑자기 또 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관광객 수도 나쁘지 않다. 우린 많이 간다. 근데 터키는 사실 많이 안 오요. 많이 거의 이제 차이가 크죠. 예. 근데 이게 한국에는 중요한 어필이야. 왜? 무역 욕조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좋은 거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터키 언론의 특징. 예, 터키의 언론의 지지율은 한국과 비교가 용이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언론 분야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터키는요 언론사 설립이 되게 좋아요. 쉬워요. 이물 박사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금산분리처럼 산업자본이 언론사를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뭐 건설사나 이런 것들 지방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바로 기업이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터키는 해요. 근데 제 말은 이제 그 차이라는 거예요. 터키가 원하면 내 기업을 하잖아. 내가 언론사 하면 돼.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한국보단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많죠. 그러니까 터키에서는요, 여러분들 언론 피드백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특정 기업, 특정 압력 단체, 특정 뭐 어떤 종교 단체가 언론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언론을 보고 그것만 인용한다? 위험이 커요. 무슨 소리냐면 특정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보는 게 정말 많이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 미디어 클리핑을 할 때는 제가 여기 이런 것처럼 진보와 중도와 보수를 나누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어떤 특정 한 신문을 가지고 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언론의 진입 장벽이 낮고 특히 이런 언론사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언론 통제를 좀 해요. 그러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또 닫고 또 언론사 중에서 또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에 한번 휘말린 데는 또 막 폐업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언론 통제라는 것이 있으면서 좀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이건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도 터키가 언론이라는 것이 진입 장벽이 되게 쉬웠던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까다롭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 성격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에 대한 클리핑을 해서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그걸 분류를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 이은별 박사랑 요 공공 미디어 팀에서 어떤 한 나라의 지역의 미디어 분석을 할 때
특히 이제 이런 외국어 뉴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코리아 헤럴드라든가 코리아 타임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스가 우리나라 사람이 타겟팅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있는 엑스팟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싶은 그 뉴스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영자 신문이 있어요. 뭐 터키시 데일리 뉴스라든가 아나톨리안 뉴스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영자 신문들의 그거는 이 아까에 봤던 다양한 그런 현지에 나온 이런 사건 사회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 건 없고 주로 이제 정치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또 터키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뭐 정책적인 거 어떻게 보니까 약간 관보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대략적인 어떤 그 나라에선 이렇다라고 그 나라가 생각하는 거를 알 수는 대략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지는 좀 별개의 얘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는 또 이런 신문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좀 언론을 할 때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제 진보, 중도, 보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자, 근데 한국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뭐죠?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이제 이데올로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로 해서 뭐 약간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 약간 뭐 공산주의, 한국 공산주의 아니죠. 그렇죠? 뭐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뭐 약간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뭐 한겨레랑 경향이 뭐 공산주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진보라는 건 어떤 그런 진보적인 생각, 사회주의적 어떤 그런 제도와 이런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하는 뭐 무상 의료,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걸 포괄하느냐 안 하는데 터키는 이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뭐죠? 종교예요. 터키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터키는 그럼 뭐냐? 보수는 뭐냐? 이슬람적 성향이 강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진보는 터키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뭐야? 걔는 당연히 진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또 종교적인 걸 배제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터키에서의 진보는 세속도 되고 또 그 안에 뭐 사회주의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보수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이슬람적인 종교적인 가치가 더 투여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터키 언론의 특징을 보면서 이제 나름의 뭐 약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런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뭐 터키의 그 신뢰도가 높은 신문들 중에서 이제 약간 이런 보수 중도 진보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주무리에트, 그다음에 소주 뭐 이런 것들이 진보, 중도가 휴리에트 밀리에트, 보수가 뭐 이런 예니샤팍, 예니야키트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진보 신문이잖아요. 진보. 주무리에트는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도고요. 이게 아까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일단 컬러맨이고요. 근데 봐봐요. 여기는 중도보다는 진보 쪽이 약간 더 느낌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우리나라 뉴스랑 좀 가깝게 보이실 거예요. 약간 뉴스 내용도 좀 그렇고, 뭐 이런 뭐 사회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정치나 이런 면이 더 전면으로 가고, 그런 면이 있고, 근데 또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들도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터키 신문 스타일이 다 이렇게 컬러풀하면서 이게 빵빵 막 크게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일단 잡아야 되잖아. 신문이 많다는 건 뭐야? 그 많은 신문이 잡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눈에 확확 띄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컬러풀하면서 조금 현혹 시각적으로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앞장은 신문들 사진이 엄청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터키는 이제 안쪽에 보면 또 쿠폰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 이게 신문 구독수를 높이려고 신문을 계속해서 쿠폰을 모으면 뭐 쿠폰을 가져가서 주면은 뭐 생활용품을 준다던가 TV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해서 사람들이 쿠폰 때문에 신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듄야라고 우리나라 치면 경제지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그런 건데 약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있던 그런 언론에 보는 신문지랑 비슷하죠. 근데
경제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막 이렇게 일반적 대중성이 있는지는 아니에요. 전문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매일경제 뭐 이 정도가 됐죠. 물론 매일경제도 약간 종합적인 느낌이 있는데 주로 이제 경제, 과학, 뭐 다른 신문들도 있죠. 예,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신문들 딱 앞에 봐도 이게 시각적으로 빡빡 색깔이 얘는 그 원색적으로 나온 반면에 얘는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근데 그만큼 구독률이 떨어져요. 왜? 보는 층이 되게 제한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층이 넓은 이런 중도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주로 이제 제일 어느 정도 그런 게 많은 건데, 그러다 보면 확실히 딱딱딱 그 들어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틀리죠. 예. 자, 그래서 뭐 터키 아까 얘기했던 그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죠? 총 6가지 신문을 이렇게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눈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구글 뉴스 검색 툴을 활용을 해서 각 신문사에서 기관별로 쿠제이 코레 북한, 또 이제 코레 한국, 그다음에 또 쿠제이를 제외한 검사에서 이제 나름 신문에 있는 기사들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직접 관련된 거, 뭐 국가, 민족, 콘텐츠, 인물 이런 것도, 또 특정한 예시 또 언급된 것.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외국 기사를 단순하게 번역했다거나 한국이 그냥 언급된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했고요. 네, 그런 기사들은 한국 기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제외했고요. 또 이제 북한, 남한, 북한이 모두 포함됐을 경우 주로 북한으로, 왜냐하면 이제 북한 기사를 다루면 한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한, 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치 또는 외교, 국제 정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관련 기사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6,296개의 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기사가 5,000개 정도, 북한 관련 기사가 한 1,200 정도. 그래서 이제 기간은요, 2019년부터 2020년을 했어요. 19년, 20, 21, 22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근이죠. 2021년부터 2022년, 2020년부터 21년부터 22년, 그 다음에 요 뒤가 이제 19년부터 20년 이렇게 해본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한국에 대한 기사 수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이쪽이 지금 진보고요. 여기가 중도고 여기가 보수잖아요. 확실히 어쩌? 예, 중도가 제일 많아요. 예, 중도 쪽 신문사가 한국 관련된 기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진보 쪽, 이쪽이 진보 쪽이 그 다음에 한국 관련 기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간 한국에 대한 기사 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기사 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근 2022년, 21년이 874건, 그 다음에 2년 전이 368, 그 전이 3년.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한국 관련된 기사의 그거는 빈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카테고리 그것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거에 대한 관심 분야를 보게 되면 북한 관련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최근 1, 2년치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건 우리 K-pop, 그쵸? 이제 K-pop이란 컨텐츠 때문에, 대중문화, 연예 쪽이,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이걸, 내용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오징어 게임 히트로 한국 사회에 대한 기사가 좀 증가를 해요. 여기 좀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사회 기사가 또 확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사회 관련 기사가 이런데 다른 사회보다 확실히 여긴 거의 없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사회 기사가 확실히 늘어나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흐체 축구팀의 이제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 제가 그 사진전에도 이 친구가 나오는데, 또 우리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터키에 뛰면서 스포츠 관련 기사에서 조금 증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면에는 뭐 스와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뭐 되게 좀 자꾸 오히려 이제 그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상품과 그 활동에 대한 얘기가 좀, 어떤 상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좀 있고, 특이했던 거는 국내 선거의 그 탈모인 공약에 대한 기사가 의외로 나오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터키가 세계 모발 이식률 1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의료 관광 가잖아요. 터키가 중동의 의료 관광의 거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라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싸고, 유럽이 비싸거든요. 근데 유럽보다 터키가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애를 다 터키에서 낳는데, 물론 내가 안 낳았지만 우리 집사람 한국보다 훨씬 더 좋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이나 체계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는 우리 애가 출산이 아니라 애가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산부인과 혼자 다 하잖아요. 터키는 그 법 체계상 산부인과, 또 마취과, 소아과 의사 3명이 들어가요. 한국은 아마 수가 때문에 그렇게 의사 3명이 안 들어갈 걸? 혼자 다 가서 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체계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터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료 관광 인바운드인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탈모.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 18년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가면 터키에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에 가면 막 붕대 감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게 뭐야? 이런 중국이나 이런 쪽에 와서 이런 성형하는 거 많은 것처럼 터키엔 가면 머리에 붕대 감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시거리에. 그러면 저거 뭐지 그랬을 건데, 그게 바로 탈모. 터키가 전 세계 탈모 모발 이식률이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하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탈모인 공약이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이 관련 기사가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보고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이 뉴스라는 거는 자기와 관련돼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료 관광의 나름 이 지역 거점인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이 모발 이식인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모발 이식 터키 치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아요. 터키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이런 기사가 빈도 있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박근혜 씨 사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그 K-팝에 대한 부정적 기사도 나왔어요. 막 K-팝이 우리 어린 청소년의 마음을 좀 먹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부정적 기사는 주로 보수 신문에서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요거 이제 콜의 차나칼레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올 3월 22일 날 개통한 세계 최장 현수교예요. 우리 지금 도서관에도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한국, 우리나라 SK가 그 세계 최장의 현수교를 두 이제 마르마라 해협을 가는 그 다리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를 누가 좀 더 많이 다뤘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에 누가 관심이 많을까? 내가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진보, 중도, 또 요거는 또 이게 나름 보수에서도 이렇게 또 골고루.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한국은 진보나 중도나 보수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다 좋다. 뭐 일단은. 근데 이제 부정적인 기사는 주로 이제 보수에서 나온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 기사는 주로 속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막 이런 속보 기사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속보성 기사가 많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언어 유희라든가 이런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기억나요. 터키에서 되네르 케밥이 북한의 고유 음식이라고 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막 발끈하면서 케밥은 터키 음식이다라고 막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케밥이 자기네 나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애들이 막 이제 붕괴하는 장면을 나와서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희화된 거죠. 그런 기사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변화를 봤어요. 제가 2019년 20, 21, 21, 22 이렇게 나누어 보면
북한이 그쵸? 북한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안보와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많은 거고요. 그 뒤를 이은 게 이제 이런 대중문화, 소위 말 K-pop.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제 뭐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우리 또 그 스퀴드 게임, 그죠?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게 많고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약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대중문화와 북한이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관심 카테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도별 빈출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쭉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19년 20, 21, 그다음에 21, 20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저쪽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쪽, 킴 이제 이런 북한 관련 쪽. 근데 의외로 또 삼성하고 저 갤럭시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상품이 터키에서 인지도 있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했구나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로 뺄 정도로 이게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빈출 키워드를 가지고 좀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3년 전에는 갤럭시, 노트, 삼성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으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김정은, 북한에 대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북한 기사 관련들이 뭐 나름 관심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국방부 관련 기사는 이제 언행, 외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의 큰 축은 역시 뭐 핵과 미사일 뭐 이런 거 지속 검증됐고 그다음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3년 전에는 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여러분 7번 방의 기적이라든가 몇 개 이런 한국 영화 리메이크 된 것들이 막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이 더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K-pop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지금 언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 기사는 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보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언급된 거.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멀잖아요. 여러분들 터키는 비행기로 12시간이에요. 생각보다 멀어요. 여러분 그 모스크바가 9시간이다. 근데 터키가 12시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모스크바는 이거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터키는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게 제일 먼 데야. 그러니까 가운데 동그란 데 가장 그 넓은 면에 있다 보니까 터키가 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보다 뭐 예를 들면 런던도 그렇게 안 걸릴걸요? 이거 위로 가니까요. 북방 항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리가 이렇게 먼데 그 동아시아에 대한 언급 중에서 우리가 나쁘진 않다. 네, 뭐 이 정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함께 좀 거의 동등하게 언급도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우리 저기 지금 미디어 외교센터에서 이제 글로벌 이슈로 이제 뉴스를 읽기를 의뢰받으면서 급하게 해봤어요. 급하게 이제 요거를 구글링을 돌려보면서 이제 각각 언론사의 선정을 나름의 기준으로 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의 트렌드가 어쩐지 돼서 이게 사실 급하게 돌려보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그 짧은 기간 안에 제가 뭐 지금 한 2, 3주 됐나요? 그때 대충 이제 이렇게 뽑아놓은 거를 보게 되면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터키는 그 지리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라든가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외교를 하거나 뭐 할 때 4강 외교, 중국, 일본, 미국 얘기를 더 많이 하지. 터키라는 나라가 조금 멀잖아요. 근데 그게 터키도 그래요. 터키도 뭐야? 유럽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쪽 얘기를 더 많지. 한국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앞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쭉 보게 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북한 관련된 기사들이 좀 계속 어느 정도 큰 비중, 그러니까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해외 언론을 받다 보면 그쪽에서 가장 많은 게 아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파원이 있으면 더 많은 기사가 뭐 발굴이 되고 이렇게 막 할 텐데 국제 통신사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제적인 현안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K-팝은 이제 글로벌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현상인 K-팝과 이런 우리 K-드라마 소위 말하는 뭐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뭐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갔다더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터키에 대한 한국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터키와 비슷하다. 단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 즉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글로벌 기업들의 선전, 또 우리나라 K 컨텐츠가 글로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터키보다는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소스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뉴스들이 더 나온다. 또 우리의 이웃 그거 있잖아요. 우리 김정은은 잊을만 하면 쏘잖아.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뭐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해서 이쪽을 할 때 가끔씩 쏘잖아. Don't forget me. 그러면은 그게 또 뉴스가 나오면 또 터키도 그게 쐈다거나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한 관련, 그러니까 한국 관련 기사로 그럼 북한이 쏜다 그럼 당연히 한국과 관련되면 한국은 뭐 어땠대더라, 뭐 한국에 또 관련된 또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하니까 거기에서 또 한국이 언급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K 컨텐츠와 북한이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우리 K 기업. 한국 기업 뭐 이런 게 큰 세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요거와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국제뉴스 바로 읽기에 취지에 부합된 건 제가 아마 마지막에 이제 물론 좀 급하게 했지만은 한 최근 3주 동안에 저희가 나름의 이렇게 좀 돌려본 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제 강의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받고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알타이 그룹 예, 뭐 이건 뭐 기본적인 뭐 어떻게 배경 설명하다 나온 건데 이제 알타이라는 게 알타이 어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알타이 문화라고도 좀 묻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면은 터키와 한국은 우리가 터키 민족이라고 하기엔 좀 웃기잖아요. 그건 뭐 근데 사실은 뭐 이걸 좀 더 다른 제가 역사문화 특강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과 터키는 상당히 가까워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신라 있죠? 신라의 박혁거세라는 사람도 흉노족의 일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도 인정을 했어요, 일본.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에 있는 무인상도 있죠, 무인상. 보면 막 우리나라 얼굴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흉노인이에요. 흉노인이 터키 사람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남방계는 그쪽 여인, 또 북방계 있죠, 북방계. 북방계 여러분들 고조선, 옥조, 부여, 고구려, 동해 뭐 이런 우리 고조선의 선조가 누구냐면 맥족이에요, 예맥족. 그러니까 좀 역사를 가다 보면. 근데 예맥족은 터키의 문헌에도 나오는데 터키 한 부족으로 나와요. 키메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터키에는 그 고대 부족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조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티브 있잖아요. 모티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러면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알타이라는 그 특정 지역. 알타이라는 건 이제 터키인들이 발원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발원한 터키 알타이 지역이 언어 문화적으로 특히 언어라고 하면 이제 문법, 우리나라로 치면 교차어라는 특징이라든가 뭐 어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언어들인데 그러니까 알타이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아니 일본어, 한국어, 몽고어, 그다음에 터키어를 비롯한 모든 투르크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어를 비롯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기 쉬운 게 뭐냐면 어순이나 이런 사고체가 비슷하거든. 터키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배우기 쉬워, 터키어는. 거기다가 알파벳이야. 아랍은 이란은 뭐야? 아랍 문자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접근성이 쉬워요. 그러니까 터키어과 학생들이 터키어를 쉽게 배우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영어보다는 이 언어 체계가 가깝고요. 또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와 문법에 거의 유사한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가 같으면 사고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타이어 문화권이라고 묶었을 때, 한국과 터키는 알타이 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즉, 한국과 몽고와 우리가 몽고를 한민족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한국과 되게 가까운 언어 문화권으로 우리는 보거든요. 사실 터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몽고를 묶을 수 있는 것만큼 한국과 터키어도 묶을 수 있고 일본과 터키도 묶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알타이 문화권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중세로 오면 여러분들 우리 고려 시대 때 병란도라는 그런 무역항에 생목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생목인이라는 거 들어봤죠? 눈이 약간 색깔 있는 그 생목인이 누구냐면 위구르예요. 오늘날 위구르 사람들이에요. 위구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많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허씨, 신씨, 장씨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덕수장씨. 여러분 장동건 아세요? 장동건이 덕수장씨. 약간 뭔가 틀리지 않아요? 부리부리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에도 이제 그런 생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성씨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과 터키의 고대사나 중세사를 봤을 때는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6.25 전쟁만 가지고 월드컵 2002년 때 그걸 가지고 형제라는 게 아니라 역사 언어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가깝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고조선, 고구려, 옥조, 동해예요. 여러분 이 고대사 부분은 자료가 별로 없어. 그리고 터키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록이 많지가 않아. 대부분 남이 기록돼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기록을 남길 때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록을 좋게 쓰겠어? 아 저놈은 덩치만 크고 힘만 센 게 머리는 나빠. 그게 뭐야? 돌궐. 흉노. 와 아주 그냥 상스러운 놈이야. 그러니까 거의 터키인들을 표현하는 중국의 한자가 노비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안 좋게 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십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의 문화와 우리는 되게 가까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시 언어 문화 특강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제 기본적인 얘기는 한국 민족과 한민족과 투르크 민족 간의 역사, 언어 문화적으로 교착점이 많은데 그거를 알타이라고 묶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터키 민족이라고 하기엔 약간 논하고 검증해야 될 게 많거든. 근데 알타이로 하게 되면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좋습니다. 또 혹시 뭐 질문? 터키 종이신문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종이신문이 거의 잘 안 팔리는데 터키도 잘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이제 나도 어느 순간인가 신문을 꼬박꼬박 보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해서 보는 거. 터키도 이제 그렇게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의 이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준비가 한국보다도 전 아직은 덜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디지털 기사들이 당연히 많이 더 올라오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보다 디지털 기사가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문 여기 얘는 첫 번째 면역, 두 번째 면역 가면 이제 쿠폰들이 있어. 터키는. 한국은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과 경품이 이게 결합된 거야. 아마. 뭐 예를 들면은 오늘부터 30일간 뭐 중앙일보자에 나오는 쿠폰을 모으면 뭐 TV 42인치 삼성 한 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보는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 신문 좀 그것만 달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상술이죠. 뭐 그렇게 하는 한국은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신문에 언론사에서 이렇게 경품을 할 수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런 데서 아마 그걸 못하게 할 거야. 근데 터키는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이런 규제랑 이런 것이 한국보다 없어.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자기 신문을 팔기 위해서 삼성과 결탁해서 자 중앙일보 뭐 6개월 구독자에게는 삼성 32인치 모니터 공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볼 사람 있지. 그치? 볼 사람 있다니까? 신문 사서 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뉴스 볼 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해외에서는 어떤 포털 사이트가 존재해요? 아, 이게 참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저는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구글 맵이라든가 뭐 우리 전 세계적인 뭐 그런 것들이 통용이 아니고 우리는 독자적인 게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다음 네이버, 또 토속 검색 포털. 근데 이게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뭐 터키도 전 세계의 여러 나라처럼 미국이 깔아놓은 플랫폼, 즉 구글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글 아다시피 구글은 네이버랑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들어가면 뉴스 보니 여러 가지 떠지만 구글은 검색부터 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국이랑은 좀 환경이 좀 다른 건데 터키 토종 사이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옛날에는 토종 포털이죠. 뭐 벌써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막 투룩비스타, 뭐 예를 들면 알타비스타에서 막 투룩비스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막 야후가 나오고 지금 야후가 살아남은 나라가 몇 개 있잖아요. 야후 자폐는 아직까지 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옛날에는 뭐 라이코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터키가 그때 터키의 자국적인 포털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 망했어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터키인들의 플랫폼들은 주로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특정 사이트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이버와 다음의 급으로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그런 거는 없어요. 토종으로는. 예, 결국 이제 구글 터키에 들어가면 이제 구글링에서 약간 뭐 뉴스를 보게 되면 그게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뉴스 사이트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뉴스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들이죠. 뭐 그런 데서 보거나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 네이버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다음이라는 데가 좀 독보적으로 이런 거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컨텐츠 그러니까 한국은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글자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자신만의 우리만의 플랫폼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봐요. 일본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제일 큰 게 야후 재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일본만의 토종이 그게 없을걸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자신들의 포탈을 따로 갖고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교수님이 전문가셔서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뭐랄까요 독재를 하려는 그런 거를 신문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2000 총리에서 대통령제로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터키는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되면서 본인이 이제 벌써 2002년부터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2년부터 총리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가 수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 도서관에 하는 사진전에 보게 되면 뭐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쫙 지금 그때 그러니까 터키는 그대로야. 근데 신분이 틀려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죠? 총리였고요. 근데 그때는 터키가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국가 수반이 총리였지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 있긴 있었는데 그 큰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2017년 터키가 이제 넘어오면서 터키가 이제 대통령이 됐고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죠. 자, 이게 2002년부터면 벌써 이제 20년, 그쵸? 장기 집권이죠. 당연히 이제 그 집권 기간이 늘어지면서 터키도 뭐 최근에 어떤 민주화 시위 운동도 있었고요. 그렇죠. 한 4, 5년 전부터 그 시위와 함께 또 언론에 대해 관한 뭐 통제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몇몇 언론사들은 실제로 폐업이 됐고요. 또 사회에 또 어떤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없어진 언론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내용 중에서 최근 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언론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과거,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터키의 언론 미디어의 자유화는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 탈냉전 이후에 되게 자유로워졌다가 한 2002년 현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좀 보수화가 됐고
현 시점 기준으로는 터키가 언론 자유화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와 기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역할들이. 그래서 지금은 터키가 그런 언론 자유 지수 면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터키인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겠죠. 근데 이제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 에르도안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스트롱 또 뭐죠?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그렇고 뭐 이 사람들이 뭐 김일성, 김정일과 같이 완전히 이렇게 막 대를 이어서 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어느 그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되면 또 이게 다 바뀌면 또 전체적인 체제도 다 좀 바뀌라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좀 이걸 좀 유심하게 보면서 이제 그런 바뀌었을 때에 대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옵션들이 어떠한지를 좀 미리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터키의 언론 환경은 오히려 약간 과거보다는 조금 더 경직됐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뭐 하여간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 좀 넘었는데 뭐 터키에 대한 뭐 약간의 뭐 조금 개관과 뭐 이런 미디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터키는 한류의 주요 거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살짝만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한류의 중동과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주요 거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류라는 것에 대한 산업적 측면이죠. 면에서 상당히 파급력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터키 일부 신문 중에서는 특히 보수 신문 중에서는 저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팝에 있는 아이돌 느낌이 어때요? 남자가 약간 여자 같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터키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트로섹슈얼이라고 그러는데 중성적 이미지죠. 이런 것이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뭐 약간 어떤 그런 구별이나 이런 것을 뭐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수 매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터키 입장에서 보면 뭐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돌을 봐도 뭐 저 친구는 정말 남자인데 이쁘게 생겼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거를 좀 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도는 있는데 그게 크진 않아요. 되게 작은 소리예요. 나머지의 얘기들은 주로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한국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다. 그게 특히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의외로 한국 컨텐츠들이 경쟁력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의외로 막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에서도 여러분들 막 한국 이런 드라마라든가 케이팝들이 인기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보면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이 선정성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손 한 번 잡는데도 막 스토리가 길어야 돼. 그렇지? 뭐 미국 드라마라든가 멸문 뭐 여러분들 중남미 드라마 막 오늘 봤는데 막 오늘 보자마자 막 뽀뽀도 하고 막 이게 진도가 막 빨라.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 손 하나 잡기까지의 그 표현들 막 근데 그게 그쪽 중동 사회 그 보수적인 사회 그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보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뽀뽀 한번 하려면 드라마를 한 10회는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중동 사회나 이런 좀 보수적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서구 헐리우드식 또는 이렇게 빠른 진도와 어떤 그런 것들 선정성보다는 좀 보수적인 뭐 그러면서 또 가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사회 가치관이 우리는 늘 가 있어요. 그렇죠? 권성징악이 있고 우리는 꼭 드라마 물론 요즘에 아닌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권성징악이 있어요. 좀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랑의 어떤 완성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 얘기도 많아요.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그런 것들 좋고 그다음에 이제 K 퍼포먼스 중에서 이제 그런 K-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은 밴드가 아닌 이상 거의 혼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룹이
우리는 거의 막 일체화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무에서 주는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을 가도 우리는 패키지를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으로 뭘 했을 때 되게 그걸 되는데 개인주의가 만연한 뭐 유럽이나 이런 사회, 중동 사회에서도 막 일체화된 걸 보면서 와 저렇게 또 저럴 수도 있네. 라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되게 화려해요. K-pop 쪽의 그런 화려한 색깔감이나 색감 또 카메라 기법들이 확실하게 좀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또 그 서양에 있는 뮤직비디오 보면 좀 욕설이라든가 좀 외설적인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뮤직비디오도 보면 되게 그런 애틋한 거라든가 어떤 스토리 드라마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름 경쟁력을 갖지 않나.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K 콘텐츠가 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물론 최근에 뭐 중남미에서도 한국 한류라든가 이런 것이 인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중남미에 인기가 있는 건 주로 K-pop. 그러니까 K-pop은 비주얼적인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K-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컨텐츠, 내용 스토리인데 터키는 그게 골고루 돼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런 걸 좀 잘 접목을 시키면 특히 타겟팅 될 만한 지역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면 제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터키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남유럽과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허브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박이 터트리면 이 주요 인접지역으로 대한 확산도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제 CJ 그룹이라는 것도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터키로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걸 맞으면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위태했는데 이제 요거를 잘만 넘기면 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이 정도로 제 강의랑 뭐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여러분도 하여간 뭐 저 말고도 아마 이후에 우리 여기 저 미디어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말고도 이제 뭐 중동, 아랍, 그러니까 터키도 중동이긴 한데요. 또 중동은 터키와 아랍이 또 틀려요. 약간 또 이란도 또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외대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 준 우리 미디어 외교센터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잘 참여해서 좋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